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읽어보셨어요? 전혀 안 들어오죠? 이게 법률이 이게 보면 그나마 이게 쉽게 써놓은 게 이 정도인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뭐 주임법이라든지 상임법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죠? 그건 왜 그렇죠? 그거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주로 그 서민이 그 법을 많이 찾아보겠죠. 그죠? 그러면 서민이 그 법을 많이 찾아보니까 그 법을 쉽게 써야 돼요? 어렵게 써야 돼요? 응? 쉽게 써야 된다. 그지만 이런 세법은 어떻습니까? 임대주택법은 뭐 명확히 보면 세법은 아니지만 많이 서민적이진 않죠. 임대주택법은 누가 규율을 받는 거죠? 임대주택 사업자가 받는다. 그렇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법의 목적이니까 임차인이 많이 떠들러 볼 거고, 그런데 임대주택법은 당연히 사업자가 열어본다. 즉 있는 사람들이 열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을 쉽거나 이렇게 쉽게 풀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임대사업자하고 매매사업자라고 이렇게 알토란을 써놨는데, 그때 이제 애초에 그 알토란을 만들 때 한 40강 정도의 어떤 시리즈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시리즈의 마감 부분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임대사업자가 좋아요, 매매사업자가 좋아요. 제가 이제 경매로 아직 한 건도 산 적은 없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사긴 살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최고위라든지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항상 용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몇 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1주택, 1가구 몇 주택 중과세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은 약사에게. 네, 세법은 누구에게? 세무사에게. 소송은 누구에게? 변호사에게.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을 소송부터 시작해서 뭐 법률, 대소송, 법무사 하는 역할까지 저에게 다 물어봅니다.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 경매에 연관된 직업들이잖아요. 경매라는 게 이제 법하고 연계가 돼 있고 재산이다 보니까 세금하고 또 일부 또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완전히 만능이 돼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거 알아봐도 돈은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경매 기술을 알면 돈은 되죠. 그러니까 돈 되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원칙상.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아직은 한 채도 안 샀지만은 굳이 산다면 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투자의 패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대 사업을 할지 매매 사업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예. 빨리 앉으세요, 빨리. 지금 녹음 중이에요. 예. 자료 없으세요? 네, 없어요. 예. 한 부 없으신 거죠? 예. 여기 한 부만 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도 이렇게 보통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1대1로 제가 이렇게 할 건데요. 매매 사업자가 좋을까요? 임대 사업자가 좋을까요?를 설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3분에서 5분을 안 넘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연구를 해보니 이게 좋아요. 끝.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알토란 1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교육 자료를. 왜 안 좋은지를 이제 눈으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려고. 예.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 큰 틀에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매매 사업자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매매 사업자. 안 들어보셨어요? 예. 매매 사업자라는 건 말 그대로 매매를 하는 장사꾼이다, 이거죠. 그럼 붕어빵 장사도 매매 사업자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매매 사업자는 우리가 말하는 게 뭐죠? 부동산 매매 사업자죠.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자도 앞에 빠져 있죠? 뭔 임대냐? 애기들 왕구류 임대 사업자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 그죠? 우리가 말한 임대 사업이냐 매매 사업자는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럼 매매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파는 놈이다.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언뜻 떠올리기가 누가 떠올립니까? 삼성건설. 맞죠? 빌라를 지어서 신축해서 팔죠. 그런 걸 신축 판매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신축 판매업.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통상 나중에 어떤 거래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사업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업자 안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부동산 컨설팅하고 매매하고 신축 판매 뭐 이런 류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적어놨어요. 아마 그런 게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넣을 때 부동산하고 관련된 사업자를 넣으면 꼭 그걸 넣습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쟁여놨다가 한 채, 두 채씩 파는 것을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부동산을 쟁여놓는 행위들이 어떤 경우는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어떤 건 공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어떤 건 그냥 개인 간의 금매를 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사놨어. 사놨다가 오를 때 팔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우리가 쌀도 사놨다가 콩도 사놨다가 팔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사놓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모르겠지만 매매 목적으로 쟁여놨다가 파는 것을 매매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집하고 부동산들을 이름하여 재고자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고죠. 우리가 재고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책도 이렇게 팔려면 재고품이 있으니까 재고자산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매매사업자는 구조가 쟁여놨다가 판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뭡니까? 간단한 말로 우선은 임대사업자도 물건을 매입하죠. 어찌됐든 쟁겨놔. 그게 경매가 됐든 분양이 됐든 뭐 자기가 신축을 했든 신축할 때도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신축할 수도 있죠. 그죠? 가끔 여러분들이 지방에 이렇게 막 아파트가 막 20채씩 나오는 거 이렇게 경매로 혹시 구경하셨죠? 막 20채씩 나와요.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막 1,500, 1,300씩 주르르 들어있어요. 근데 항상 후순위입니까? 선순위입니까? 후순위죠. 왜냐하면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에 첫 번째 은행 대출이 먼저 가죠. 그 다음에 집을 지은 다음에 세를 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몇 동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건설했죠? 건설해서 임대를 이렇게 임대만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목적이 어찌됐든 경매로 샀든 공매로 샀든 매입을 했든 건설을 했든 떠나서 집을 먼저 쟁겨놓고 아까 매매사업자는 뭐죠? 쟁겨놨다가 판매가 목적인데 요거는 쟁겨놨다가 뭘 하나 거쳐요? 임대를 하다가 이렇게 쟁겨놨다가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뭘 하죠?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매매사업자보다 유통과정이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임대라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매매 사업자한테는 정부가 특별하게 규정을 하거나 혜택을 뭐 엄청 준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개인보단 좋아요. 개인보다 왜 좋은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원래 개인보다 국가는 사업자를 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개인보다 국가한테 뭘 더 주죠? 세금을 더 준다. 그래서 길거리 자판이나 행상행을 단속한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개인보다는 법인을 우대합니다. 사업자를. 어느 나라든 가도. 장사를 독려해야 돼. 그리고 세원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대를 합니다. 그런 어떤 정책은 부동산 계열에서도 맥히고 있다. 그런데 매매 사업자는 특별한 규정이나 혜택이 규정을 해놓진 않아요. 매매 사업법 이런 거 없거든요. 그죠? 근데 임대사업, 임대주택법이라는 건 또 별도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법을 규정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법이라는 거는 규제죠, 일종의. 규제를 하죠. 규제를 하게 되면 국민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 그러니까 규제를 할 때 같이 뭐가 갑니까? 혜택이 같이 가. 안 그러면 욕만 먹고 표만 떨어지니까 규제도 하면서 혜택을 줘요. 그럼 왜 규제를 할까요? 임대라는 어떤 이 독특한 행위는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잖아요. 그 세입자들이 우리 그 한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임대인과 하나는 임차인이 산다. 두 종류밖에 안 살아. 다른 종류가 있긴 있는데 그건 서울역하고 용산역을 가야지. 거의 99.99%는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면은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 크죠. 오히려 치킨집 단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거죠. 그죠? 국민들이 대다수가 영향을 타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많은 국민들이 피해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럼 규제를만 주면 안 되니까 혜택을 주는데 그럼 혜택을 뭐를 주겠어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뭘 해주죠? 세금을 떨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감면해주는 혜택을 해주면 국민들 이 임대를 해주는 행위를 규제하기가 명분이 딱 서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치가 이렇게 쫙 흘러 들어가면서 아셔야 임대사업자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임대사업자 하면요 뭐가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런 거 있죠. 뭐 요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법의 1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목적이라는 걸 규정을 합니다.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목적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고 하듯이 이 임대주택법에도 1조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었는데 임대주택법의 목적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과 주거생활 안정이죠. 그죠? 이렇게 어떤 목적을 처음에 정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목적을 중시해서 이제 하위 법령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개인이 내 명의로 여러 채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내는 게 좋을까요?를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답은 사업자를 내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물론 일평생 세 채만 살 거면 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사십시오. 그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너 채 정도 사는 수준으로는 국가가 여러분들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런데도 통상 상담을 할 때 그러죠. 저한테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을 막 상담을 해.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는 당신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사고 파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 근데 실제로 관심을 잘 안 가져요. 너무 바빠. 항상 이때 하는 말이 뭐죠?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요즘에는 옛날에는 일용 임대사업자하고 매매사업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폭됐던 때가 언제냐면 주로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이유는요. 일가구 다주택에 중과가 있었죠. 그죠? 세금을 중과세했단 말이에요. 세금을 엄청나게 매겼어. 옛날에는 1주택이 2주택 되면 어땠습니까? 2주택일 때 2주택을 팔면 얼마를 냈죠? 50%를 냈어. 몇 년을 보유해도 한 1억 벌면 5천씩 뜯어갔어요. 그 다음에 3주택일 때는요. 3주택을 팔 때 60%를 냈었죠. 1억을 벌면 6천을 뜯어갔어.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면 불로소득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불로소득이든 아니든 국가가 수저를 놓을 근거는 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자가 돼서 명도를 할 때 명도 대상자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1억 벌었으니 명도비 좀 많이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돈 버는 거랑 당신은 이 집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면 돈 벌었으면 나눠야지라는 어떤 아주 그 기회균등 및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얘기들을 막 해. 그러면은 그때 논리적인 모순들의 아주 그 답답증을 느끼죠. 지금 이런 경우가 사실은 그런 거죠. 중과세라는 게 아무 일도 하지도 않은 국가가 네 돈 벌었으니까 돈 내놔라. 그때 돈 버는 과정도 너는 고생 안 하고 벌었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댑니다. 고생하고 벌든 안 하고 벌든 내 돈에 왜 손대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죠? 이게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인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원래 중과세가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원래 세금이 안 좋다라는 게 세법에 나와요. 세금은 국민을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규제하는 거니까. 항상 그래서 각종 그 프랑스 혁명이든 무슨 혁명은 항상 뭐 때문에 터집니까? 주로 조세 때문에 터지죠. 우리나라도 그 조선 후기 때 다 세금 때문에 터져서 뭐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죠. 맞죠? 예.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를 야, 어차피 돈 가진 사람은 주택을 많이 사는데 이렇게 옥죄어 놓으니까 살 곳은 어디다? 사업자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만들어진 거죠. 야, 임대사업자를 가고 매매사업자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한 거죠. 그러나 요즘에 어때요? 금년도 2014년도 1월에 개정된 거는 뭡니까? 다주택 중과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냥 일반 과세만 내요. 그게 6에서 35인가요? 이 정도 될 겁니다. 36입니까? 예. 하여간 이 정도 선에서 내버리는 거예요. 중과세 뭐 50, 60 이런 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 채를 보유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계속 1년에 한두 채 사고 조금 있다 몇 년 보유하다가 팔고 뭐 이런 데 있어서는 크게 사업자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런데 또 어느 시절에 또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임대사업자하고 매매사업자를 하는 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거를 밥을 먹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면 알아놓는 게 좋고요. 지금 이 현재 세법 하에서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임대사업자도 옛날에 왜 선호했냐면 임대사업자에서 주는 세금 감면의 혜택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란 게 하나가 딱 있으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1번 살 때 취득세를 냅니다. 그럼 보유하는 동안은요? 재산세를 내고 또 재산이 좀 많으면 종부세를 내죠. 종부세란 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일종의 보유세. 취득세는 살 때, 매입 단계에서 내는 거고,
요거는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내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판매하게 되면 양도세 내죠? 예, 양도세를 냅니다. 판매 시.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팔 때 양도세. 이렇게 이제 내는 게 부동산에 관련된 건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 조금씩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 때 취득세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뭐 듣고 말하셔도 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하고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60에서 85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두 그룹은 면제입니다. 면제. 취득세가. 취득세. 그러니까 작은 집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집을 매입해도 취득세를 면제해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국가가 너무 손해를 봐. 그래서 작은 집만 해준다는 거죠. 작은 집만. 그러면 굳이 또 40, 50, 그러면 작은 집 하는 대신에 40, 60, 60, 80, 85, 120 이렇게까지 하지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이러면은 돈을 너무 손해봐. 그래서 여기까지 칸을 3칸. 그러면 이 2칸만 나누지, 면제 그룹과 감면 그룹 나누지, 그러면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더 줘서 세 분류해서 돈을 감면해 준다라는 느낌을 주기가 좋죠. 그죠? 그잖아요. 40이나 50이나 한 2평 차이 나는데, 2-3평. 40이면 얼마죠? 한 13평인가요? 13평. 10평이 33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50이면 얼마죠? 그러니까 50이라고 보면, 여기 가운데쯤이라고 보면 13평이나 뭐 16평이나 육안으로 크게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면제를 해주고요. 여기서는 감면을 해주죠. 깎아줘요. 이렇게 25%인가를 깎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도 규모면은 지금 여기에 그 관악구가 예를 들면은 지금 한 13평 정도 된다 그러면 시세가 한 1억 5천이라고 보시죠. 그럼 1억 5천의 취득세가 예를 들면 2%라고만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300? 1%면 얼마입니까? 150이죠. 그럼 150에 25를 감면해요. 얼마 감면한 거죠? 얼마입니까? 30이라고 봐도 45만 원이니까 40보단 작은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돈이 아니다는 거죠. 3, 40 감면 받으려고 임대사업자를 해? 이런 생각을 이제 우선 살짝 들어야 돼요, 우선. 그 다음에 좀 더 감면된 거 들어보고 나서 그때도 헷까마까를. 자, 그러면 이런 집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몇만 원 나오겠죠? 1년에 몇만 원 나옵니다. 몇만, 한 3, 4만 원 안쪽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세하게는. 그러니까 처음 예를 들면 1억 5천짜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40 정도, 한 40만 원 감면 받았다 치고. 여기는 아예 면제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면 150이 면제네. 요거가 요 평수에서는 이건데 요거는 150이 약간 크네요. 자, 150 면제. 그다음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한 1년에 한 3, 4만 원이지만 그냥 5만 원이라고 보고, 그럼 1년에 5만 원 면제인데 한 5년 하면은 25만 원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는 양도세가 이것도 아마 5년 동안 하면은 감면인데 작은 거는 면제되고 어떤 거는 또 감경이 있을 겁니다. 양도세 많이는 안 까주니까. 근데 만약에 급상승하는 시기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여기서도 감면이 되니까 이득이 있죠? 자, 요렇게 정도가 이득이 있다. 이렇게 정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끔 이번에 금년도에 취득세 영구 인하니 하면서 영구 인하를 하면은 얘기가 나오면 아파트가 거래가 좀 되다가 이게 정부 간에 갈등이 좀 있으면 거래가 좀 침체되다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실제로 보면 10억 기준으로 해도 1,000만 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정도의 아파트가 1,000만 원 정도 감면한다고 거래가 확 살고 확 죽는다는 게 저는 옛날부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죠? 1,000만 원 정도 아끼자고 10억짜리를 사는 사람이 사는 걸 망설이고 기다리고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이 생기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작은 집을 살 때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같아도 150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 집을 6개월 동안 딜레이 시키기도 하나요? 어떠세요?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통상 별로 영향 안 탄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미미해. 미미한 수준이지 이게 크다면은 정부에서 깎아줄 리가 없지. 큰 걸 왜 깎아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표현들이 이제 약간씩 있지만 실제 거래할 때는 사실은 이게 큰 이득이 아니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두세 채만 산다라고 보면은 더더군다나 큰 이득은 아닌 축에 끼는 거죠. 만약에 100채씩 가지고 있다. 그럼 야 150만 원씩 100채다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1억 5천이 깎아진다고 보니까 야 이거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게 맞죠. 임대사업자를. 그죠? 그죠?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사업자가 혜택은 분명히 있다라고 했지만 드문드문 이거 사고 파는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왜 더 큰 의미가 없냐? 임대주택법을 한번 보시죠.